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두 딸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죠. 남편과 저는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계기가 조금 일반적이진 않긴 해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만난 겁니다. 제가 25이 됐을 무렵 제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시어머니가 오셨었어요. 제가 간호사였거든요. 그런데 첫눈에 저한테 반하셨다면서 며느리 삼고 싶다고 오실 때마다 그러시더니 어느 날은 정말로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치셔서 죄송합니다. 그냥 밥 한 끼 하시고 서로 거절한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안 그러면 계속 저러실 것 같아서. 남편은 정중하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세 번이 됐고, 어느 순간 양측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별말 안 해도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게 진심 같고 어딘가 신뢰가 가는 사람. 남편이 딱 그랬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는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저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 없을 만큼 잘해줬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만큼 꿈 같은 이야기네요. 저한테는 처음부터 그러셨는데. 가끔 동서에게 예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우선 저희 동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 유능한 인재예요. 좋은 학교를 나와 대우받으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동서는 고아였거든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를 어린 시절에 버려져 평생을 보육원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보육원을 나와 닥치는 대로 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못하는 일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이죠. 도련님과 봉사활동을 하다 만났다고 들었어요. 도련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가는 보육원이 있는데 그곳이 동서가 자란 보육원이었죠. 동서는 독립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그 보육원을 찾아 일을 도왔고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도련님이 동서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동서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돌아볼 만큼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한번 보면 쉽게 잊을 수 없을 만큼 눈에 띄는 미인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6개월은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받아줬어? 도련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 저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죠. 저렇게 다 가진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동서는 몇 달을 거절하다가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도련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어요. 당시에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사람에게 막말하거나 막대하는 걸 처음 봤었거든요. 저에게도 점점 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던 때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그 정도로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서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날로 정말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어요. 결국 처음에는 도련님이 한 번 졌습니다. 알겠어요. 헤어질게요. 하지만 그런데도 도련님이 동서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그 뒤에 도련님이 정말로 병이 났거든요.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회사에 병가를 낼 수준까지 가게 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도련님은 제가 봐도 정말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 가며 이겨서 한 결혼이니 시어머니의 마음에 찰리는 당연히 없었고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으시기도 했습니다.
뭐만 하면 늘 이러셨어요. 이게 다 못 배우고 커서 그런 거다. 그런 못된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헉 하긴 했지만 이게 반복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가 좀 가르쳐야지. 화살이 저에게도 돌아오니까 짜증이 났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있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일주일에 3번씩 집으로 와서 나한테 교육을 좀 받아라. 네? 시어머니의 그 말에 동서가 사색이 되더군요.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라도 정말 싫고 끔찍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동서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건 괴롭힌 거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만 그러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동서에게 가장 심하긴 하셨지만 저에게도 그러셨어요. 사실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둘째를 낳으면서 노골적으로 저에게도 그러시긴 했어요. 첫째가 딸이라 둘째는 아들을 기다렸는데 둘째도 딸이었거든요. 하나 더 낳을 거지? 힘들어서 셋은 무리일 것 같아요. 우리라도 아들은 낳아야지. 셋째는 아들이라는 확신한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검사를 해보고 딸이면 지웠어야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까지 서슴없이 하실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들 하나 안 낳을 거냐? 응? 요즘은 딸이 더 귀해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모른다. 하나만 더 가져. 그리고 이번에는 미리 성별 알아보고. 만약 좋은 말로 하나 더 낳으라고 저를 타일렀다면 하나 더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를 무슨 애 낳는 기계 취급을 하며 임신을 해보고 딸이면 지우고 그걸 계속 반복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선언 아닌 선언을 했습니다. 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아이 더 가지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제 안 가지기로 애비랑도 이야기 다 끝냈으니까 임신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그 무슨 무책임한 말이냐? 임신을 안 할 거라니? 병원에서도 이제 낳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아기 낳아도 엄마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전 이미 낳은 제 자식들 건강한 몸으로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만 욕심 버리세요. 저 이제 아이 안 가져요. 물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지만 저는 다 모른 척 했어요. 그때 정말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욕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문제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기랑 도련님한테도 이렇게 화 많이 내면서 키우셨어? 원래 짜증이 좀 많은 편이시긴 했지만 우리한테는 그러시진 않으셨지. 아니, 그러면 며느리라고 더 막대하는 거지? 당신 참아. 재수 씨한테는 더 하시잖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동서가 당하는 걸 보며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저 정도로 괴롭힘 당하진 않지 하면서 말입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몇 가지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련님도 그러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결국은 막무가내인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시시때때로 동서를 불러냈습니다. 설거지 좀 해라. 밥 좀 차려라. 저기 커튼 좀 빨아어. 그리고 나중에는 하다못해 아유 리모컨이 없어졌다 좀 찾아봐라.
뭐 이런 것까지 시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도 저런 것까지 시키고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저희 식구들이 다 있을 때였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동서가 했던 불고기가 간이 조금 세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시에 지병이 있으셔서 모든 음식을 싱겁게 드셨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거의 못하고 집에서 주로 만들어 먹었었는데 동서가 그냥 평소에 자신이 해서 먹던 대로 간을 했던 겁니다. 너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시어머니가 동서가 한 불고기를 한 입 맛을 보더니 냅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저도 놀라고 동서도 놀라고 남편과 도련님 모두가 놀랐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한번 먹어봐라. 소태다, 소태야. 나 간 세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응? 나 일찍 죽으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화가 북받쳐 올랐는지 말을 하던 도중에 동서의 머리채를 확 붙잡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말릴 새가 없었죠. 동서의 짧은 비명이 온 집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단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실수로 그런 거겠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니까 일단 놓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혈압 오르세요. 진정하세요, 진정. 정말 갖은 말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정말 동서의 머리채를 잡은 채 본인의 분풀이를 하다가 힘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화가 다 풀린 건지 한참이 지나서야 동서의 머리채를 놔줬어요. 저는 그런 광경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다 기억날 만큼 말입니다. 나는 나 죽이려는 애가 해준 음식 못 먹으니까 니들이 먹든 치우든 알아서 해. 그리고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치워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뒤를 늘 힘없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만 다 듣는 시아버지가 조용히 따라 들어갔어요. 눈으로 동서가 안쓰럽다는 듯 보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다 큰 성인이 남에게 그런 수모를 당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수치심 같은 건 상상도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동서의 옆에 가만히 앉아 동서의 어깨를 토닥거렸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재수 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머리가 한 움큼이나 빠졌네. 노인네가 힘도 좋아 하여튼. 저와 남편은 동서를 달래기 바빴지만 도련님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동서와 도련님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동서는 한창 빛나던 시기를 지났고 도련님은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동서와 자신은 너무나 다르고 자신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언젠가 남편이 도련님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도련님이 결혼은 격이 맞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행복한 거다라고 했다더군요. 동서와 말이 통하지도 않고 수준도 안 맞아서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도련님이 동서에게 정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도련님은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꽃같이 어여쁠 때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굴어놓고 세월이 지났다고 수준이나 격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하나만을 믿고 시집온 여자에게 그런다는 게 말이죠. 괜찮아? 도련님은 한참을 말없이 동서를 바라보다 물었고 동서는 자기 남편이 묻는 그 말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가 그런 동서를 꼭 안아줬어요. 나중에 동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저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없지만 만약 언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만큼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찡해졌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이쯤 되면 왜 이렇게 아들 둘이 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지 않고 며느리들이 당하고 있는 걸 지켜만 보냐 하실 텐데 이 집 아들 둘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조금 각별해요. 사랑이라기보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시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집은 시아버지가 숨소리도 크게 못 내는 집이거든요.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사연이 있긴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좋은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사업병이 생겨서 왔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집까지 담보를 잡고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은 쫄딱 망했고 빚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해가며 그 빚을 갚고 아들 둘을 키워냈다고요. 그러는 사이 그 집 가장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점점 더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을 못하게 되었으며 일이 힘들어서였는지 어쨌는지 원래도 고약했던 시어머니의 성격이 더 고약해졌다고 말이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나도 이해 안 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 가족은 어머니한테 늘 빚진 기분으로 살아서 뭐라고 말을 잘 못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설사 빚을 졌다고 해도 그건 남편과 시아버지지 저나 동서가 아니잖아요. 왜 아들들에게는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양반이 며느리들은 이렇게 잡는 건지.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며느리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폭력까지 쓰는 건 이해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인생이 고달프셨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왜 그 보상을 며느리들한테서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과거에 대한 화풀이를 왜 며느리들한테 하시는 건지 난 잘 모르겠거든? 그 보상도 화풀이도 하려면 아버님이나 당신 도련님한테 해야지. 왜 남의 집 귀한 딸들한테 그러시는 거냐고.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다음에 천천히 잘 말해볼게. 오늘 일은 나도 선을 넘으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도련님도 말이야.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가 좋다고 그렇게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한 결혼이면서 이제 와서 수준이 맞네 안 맞네 어쩌면 자기 아내가 저렇게 맞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본다고? 나는 도련님도 너무 실망이다. 아,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아까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는데 당신이 좀 뭐라고 해. 그게 뭐야?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도 내가 만나서 이야기 잘 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이 집안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것, 그게 제 남편이라는 사실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잠시나마 좋아지는 것 같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전보다 조금 저희를 대하는 게 나아진 것 같았고, 동서에게 물어보니까 동서 부르는 횟수도 그 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요즘 어떠셔? 동서를 따로 불러내 밥을 사주며 물었어요. 최근에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같고,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른 여자가 생겼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해본 일도 배운 일도 없이 남편이랑 결혼해서 여태껏 살았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 두고 어디 못 가요. 아빠 없는 애도 엄마 없는 애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동서는 고아로 나고 자라 그런지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어요. 좋은 엄마, 완벽한 가정, 화목한 가정, 늘 언제나 그런 걸 이야기했고 말이죠.
한편으로는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해요. 일찍 들어오고 대화도 자주 하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도련님한테 혹시나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동서를 버린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담아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동서, 나도 걱정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서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해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보통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풀린다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삼킨 사람처럼 찝찝한 표정을 짓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무슨 할 말이 있어? 제 질문에 동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형님, 아주버님 얼마나 믿으세요? 어?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은 왜? 어딘가 철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련님을 통해 남편에 대해 뭔가 들은 게 있나 하고 말이에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 이번에 저희 남편 의심을 많이 했으니까. 동사는 그렇게 말을 돌리더라고요. 분명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제가 뭔가 아는 것도 없고 동서도 그렇지도 않다는데 더 물을 수도 없어서 그저 찝찝한 마음만 아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나야 뭐 전적으로 믿지. 왜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번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형님도 그런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는데 뭘 더 이상 물어볼 수 있었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물론 찝찝한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전보다 나아졌고 도련님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 가족의 이 평화가 오래가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승질을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난동을 부리셨거든요. 동서에게 말이죠.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며칠간 못했던 집안일도 하고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기 위해서 장도 잔뜩 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본 물건들을 채 풀기도 전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종 동서와 통화도 하고 밖에서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를 건 동서의 말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마찰음 같은 게 계속 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집안일을 하다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했어요. 그래서 끊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이 되먹지 못한 년이 또, 네가 나를 약 올려서 죽이려는 거지? 응?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어디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보자고. 시어머니의 그 엄청난 고함에 정신이 번쩍 들어 휴대전화를 더 귀에 바짝 가져다 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동서의 말소리도 들려왔죠. 이미 동서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던지세요. 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동서의 그 말까지 듣고 서둘러 집을 나왔죠. 시댁에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저히 계속 듣고 있을 수도 없었고, 듣고서는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쯤엔 저와 동서가 그전보다 정이 많이 쌓여서 저도 진심으로 동서가 걱정되었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서는데 앞으로 국자가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바로 피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얼굴에 맞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향해 던진 국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시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너는 또 왜 왔냐?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유,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세탁해 놓으라는 옷을 잘못 세탁해가지고 다 쪼그라들게 만들어 놨다, 전현이.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머리가 텅텅 빈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래? 저거 다 거짓말이야. 어? 못하는 척 하는 거라고. 나 기 채워서 확 뒤집히게 하려는 거라고. 동서가 울며 대답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실수예요. 세제를 잘못 넣어서 어머님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더 문제지. 어? 저런 머리에 든 거 하나 없는 년을 어떻게 며느리로 더 둬? 나 속 뒤집혀서 죽으라고? 나가.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애가 내 아들 짝으로 있는 것도 싫고 내 손주 엄마로 있는 것도 못 봐주겠으니까 당장 나가. 제가 어머니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그런 행동에 시어머니는 살짝 놀라는 듯 했어요. 너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만하세요. 뭐? 어머니 젊은 시절에 고생 많으셨고 힘드셨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자식들로 보려고 더 이러시는 거 아는데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자꾸 더 바라시면서 며느리 덕을 보려고 하세요? 아들들을 위해 헌신하셨으면 잘난 아들들 덕을 봐야죠. 너 뭐 잘못 먹었냐? 네 시애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태 하려던 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질 부리는 것도 그만하시고 또 더 이상 동서 불러내서 괴롭히지도 마세요. 동서가 고아인 건 동서 잘못이 아닌데 안 그래도 그 부분 늘 신경 쓰고 사는 사람한테 왜 자꾸 몹쓸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진짜 벌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당장이라도 저를 때릴 기세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저 때리시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단호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하더니 멈췄습니다. 동서와 달리 저는 가족도 있고 또 제 친정이 시댁보다 조금 더 잘 살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에게는 완전히 함부로 못하실 때가 많았어요. 어이구, 이것들이 쌍으로 시어머니를 아주 그냥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외치며 가슴을 두드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엌 한편에 주저앉아 있는 동서를 일으켜 세웠어요. 동서, 괜찮아? 제가 그렇게 묻자마자 동서는 통곡하며 저에게 안겨오더군요. 정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없는데 동서의 말처럼 정말 여동생이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동안 내가 동서에게 정이 참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서가 끄끄거리며 울던 걸 멈추고 가만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형님 못 속이겠어요.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속이다니. 그런 제 물음에 동서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더니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절대 시댁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랬어요. 저희 시댁에는 특별한 규칙 같은 게 있었어요. 일요일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방문하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었죠. 한 번도 그 이유를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신혼 초에 잠시 궁금했던 적은 있었지만 주말에 시어머니가 집에서 모임을 하시겠거니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으시겠거니 하고 넘기며 산 세월이 길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일요일에 여기서 뭐 해?
제가 직접 설명드리긴 그렇고, 이번 주 일요일에 형님 시댁에 오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요. 절대 아주버님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오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더 이상 형님한테 비밀로 못 하겠어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저는 영문을 몰라 가만히 보고만 있자 동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 아주버님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셨죠? 어딘가 처음 보는 동서의 그런 완강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 보이자 남편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동서의 말이 생각나서 남편에게도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또 그러신데. 내가 다시 이야기해봐야겠구만. 재수 씨 오늘도 고생이 많았겠네. 어,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 요즘 재수 씨랑 친하게 지내더니 당신도 속 많이 상하나 보다.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일지 궁금하고 또 불안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평소라면 왜 그러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 나서는 그 일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일일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일요일이 찾아왔어요. 동선을 확인해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점심시간쯤 가세요. 벨도 누르지 마시고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가세요.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현관문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시는 편이었는데 동서가 비밀번호까지 같이 보내왔더군요. 동서는 시댁에 심부름차 자주 가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바뀌면 늘 제일 먼저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이야기해줬거든요. 동서의 문자를 받고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 전날 잠도 한숨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아플 지경이더군요. 그렇게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세게 뛰어서 아픈 심장을 한번 부여잡고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확 열었어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시댁의 거실에는 제 또래지만 저보다 살짝 어려 보이는 여자와 이제 막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 광경에서 제가 제일 의아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러닝 간다며. 남편은 수년 전 러닝 동아리에 들었었고 매주 일요일이면 한강이다 어디다 러닝을 하려 다녔어요. 그게 벌써 6년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러닝하러 나간다고 나간 남편이 집에서 나간 복장 그대로 시댁 거실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 제가 당황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굉장한 가짓수에 마치 잔치를 하는 것 같은 상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군요. 표정도 세상에서 제일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었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말입니다. 일요일에 네가 여기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도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왜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얼굴로 매섭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평소 성격 같았으면 시어머니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냐고 소리부터 질렀을 양반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옆에 앉아있던 5살쯤 먹은 남자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결론 냈어요. 단번에 제 궁금증과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고 말입니다. 그 아이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저분은 누구야? 라고 말이죠. 직감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도 왜 동서가 말없이 가보라고 했는지도 다 알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남편을 향해 아빠라고 하는 걸 들으니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더 내려앉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말이죠. 아빠라고? 여보, 아니 미나 엄마 그게 남편이 다급하게 말을 꺼냈고 옆에 여자는 당황해서 입술만 꼭 깨물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남편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천진한 얼굴과 목소리로 말이죠. 여보? 왜 저 아줌마를 그렇게 불러? 아빠 여보는 엄마잖아. 라고요. 옆에 여자 팔을 꼭 잡으면서 말이죠. 아니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일요일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제 날카로운 되물음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가 가보라고 했는지 답은 쉽게 유추할 수 있긴 했을 거예요. 바뀐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중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 동서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동서는 1년 전쯤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서워서 입을 다물긴 했는데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이죠. 저희가 친해지고 나서는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동서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고 또 너무 알겠어서 나중에도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서에게 딱히 배신감을 느끼거나 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대로 그 집을 나왔어요. 거기서 악을 쓰고 한 대 쥐어 패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온몸에 힘이 풀려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뺨을 때리고 얼굴에 물을 뿌리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아이들에게 집으로 가지 말고 외할머니 집으로 바로 오라고 톡을 한 뒤 저도 친정으로 갔어요. 하얗게 질려서 들어온 저를 보고 온 가족이 너무 놀라 이유를 물었죠. 하지만 저는 바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깨보니 병원이더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고 말이죠. 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남편이 그 어떤 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저와 남편 사이에 뭔가 일이 있다고 추측만 하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이 서방 반응이 너무 미심쩍어서 일단 병원이 어딘지는 말 안 해줬다. 잘하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이 충격으로 정신을 놓을 정도야? 부모님이 그렇게 물어오시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탈수 증상이 올 때까지 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해드렸어요. 부모님은 정말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소식을 듣고 화를 안 낼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뭘 알아보겠다며 화가 씩씩 난 상태로 병실을 나가셨고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서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어디 있다고 말을 해줬거든요. 조금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동서가 뭐가 죄송해. 이제라도 말해줘서
나 너무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말이죠.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던 그 모습, 내가 빠지면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정신이 어떻게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고민 좀 해보려고. 정말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장 괴롭힐 수 있을지 그것만 말입니다. 변호사도 만나봤고 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혼 위자료 많지 않은데 이 정도 유책 사유면 위자료도 꽤 된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상대 여자에게도 소송을 걸 수 있고 일단 소송이란 소송은 다 거는 걸로 하자. 그리고 다른 것도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의 일을 여기저기 올리고 폭로하면 물론 저도 소송에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일로 폭로하는 건 소송을 당해도 돈을 내게 되어도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는 지인을 총동원해서 남편과 그 상간녀를 뒷조사했어요. 아버지 후배 중에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오래된 사이였어요. 아이가 대여섯 살이라 남편과의 관계도 그 정도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집안 조건이 심하게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엄청난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저를 만나 결혼을 한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안 만나다가 6년 전쯤 다시 만났고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는 아버지가 해주신 말을 토대로 모든 내용을 다 적어서 남편의 불륜관계에 대해 남편을 아는 곳, 남편이 알 수 있는 곳들에 폭로를 했습니다. 물론 소송도 같이 걸었고 말이죠. 그리고 동네에도 대자보를 붙였어요. 시어머니가 부끄러우라고 말이죠.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번갈아 가면서 왔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듣기로는 남편 회사에 정말 파다하게 소문이 났고 그 동네에도 죄다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 동네의 거의 모든 유부녀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말이죠. 남편은 어디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들었어요. 굉장한 시골이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남편에게 걸었던 소송의 결과가 나왔어요.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지만 배상금도 많이 받았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가 새살림을 차렸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동네 게시판에도 민원을 넣고 또 그 동네에도 소문을 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계속 이럴 거야? 그걸 묻는 게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애가 있잖아. 아이는 무슨 죄야. 어디 갈 때마다 손가락질 받는데. 그러게 손가락질 받을 짓을 왜 하고 살았니? 그리고 그 상간녀도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제발 아이가 상처를 받으니 그만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그럼 어쩝니까? 시어머니도 오래 살던 집에서 이사하였고 도련님도 남편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연을 거의 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짓까지 해오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면서 우리 가족이라는 게 부끄럽다며 말이죠. 그 덕에 동서는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지 않아 훨씬 편해졌고 말입니다. 완전히 영 끊었어요. 이사도 했고 연락처도 바꿨고 남편을 언제 이럴 기회만 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마 이제 그전과 같은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없을 겁니다. 며느리들이 다 해주고 본인이 소리만 지르면 되는 왕과 같은 생활 말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도 바뀌었어야 했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도 온 것 같다고 동서에게 전해 들었어요. 다 본인 업보죠, 뭐. 저만 빠져주면 둘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았던 남편과 상간녀는 매일매일 싸운다는 말을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아마 아버지는 아버지 후배인 그 심부름센터 하시는 분에게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는 거겠죠. 그런 시골에 내려가 있는 것도 힘들고 아이가 상처받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아이와 둘이 살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다며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행복하게 살게 둘 생각도 없었고 또 그렇게 살 리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불행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온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딸아이들을 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에게는 죽일 놈이긴 하지만 자기 딸들이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핏줄까지 끊어놓을 순 있나 하는 생각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아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빠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한테 아빠 없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싫어. 무슨 일로 남편과 제가 헤어졌는지 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들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매일 밤 제가 우는 걸 봤겠죠. 그리고 아빠에게 다른 자식이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상처받은 얼굴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가던 뒷모습을 보면서 통쾌한 감정보다는 슬픈 감정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슬픈 말입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동정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여러 번 찾아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매번 아이들이 거절했어요. 딸들을 예뻐하던 남편이었던지라 아마 충격이 크긴 했을 거예요. 물론 그마저도 자신의 업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제 앞에서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온 날 그 상간녀가 뒤를 밟았는지 뒤따라와서 저와 남편에게 난리를 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니들 바람 펴? 그건 니들 둘이 한 거고 나는 너 같은 애랑 질적으로 달라. 지 딸내미들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매번 찾아오는데 매번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거야. 애들 들어.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마. 안 그래도 나 안 만나주는 애들인데. 남편의 그 슬퍼하는 얼굴에 그 상간녀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 보이긴 했어요. 아마 자기 아들에게는 그러지 않나 보죠. 다시는 오지 마. 애들이 이러는 거 보면 퍽 당신 용서하겠다. 더 미워하면 미워했지. 애들한테 내 얘기 좀 잘 해줘. 너무 보고 싶다고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니? 미쳤니? 양심이 있어. 남편은 상간녀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는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저와 딸들이 너무 그립고 그 전이 너무 행복했던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어쨌든 바람을 피웠고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기만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말이죠. 조만간 이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예뻐하시기도 하고 저를 혼자 두는 걸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말입니다. 최근에 동서랑 밥을 먹었어요. 동서와 저는 꽤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사드릴게요. 저 일 시작했어요. 그래? 카페 일 드디어 시작한 거야? 동서는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일을 드디어 시작한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도 도련님에게서 정신적으로 조금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꾸준히 말해온 결실을 드디어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 사람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놓는 게 좋아. 네, 남편은 딱히 달가워하지 않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요즘. 그러면서 들은 근황인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전화해서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요. 물론 그때처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서가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을 보이는 순간 예전처럼 행동하려고 할 거라고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저도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이 극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편이나 그 상간녀,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괴롭지만 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차차 좋아지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 31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올해가 벌써 힘차게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작년에 정말인지 다시 없을 다사다난한 해를 보낸 터라 지금의 평화로운 시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어떨 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가도 저희 가족에게 꼭 필요했던 그때의 일을 지금 이렇게 사연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주위에서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를 제가 또 전하는 거라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덧붙여 길고 긴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미리 전할게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빠는 카센터 일을 하다 지금은 운전기사를 하고 계시고 엄마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계세요. 남동생은 군대에 가 있고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는 중이고요. 특별한 것 없이 저희 가족도 다른 집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저녁마다 모여서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서로 하루 중에 힘들었던 일을 아주 짧게나마 공유하며 기념일이 있으면 근처 가게에서 소박하게 외식을 하는 그런 가족이요. 지금은 저와 동생도 본인 밥벌이들을 하고 부모님 일도 안정화되면서 그런대로 먹고 살만해졌지만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던 아빠의 카센터 일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갑자기 일을 구하게 되고 저도 학교를 다니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린 동생까지 살피게 됐죠. 그때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살얼음 밤 같았어요. 자신감을 잃은 아빠는 근근히 대리기사,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일을 하면서 매일 술만 드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받은 스트레스로 위험을 달고 사셨죠.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은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는 걸 보면요. 한순간에 생기를 잃은 그때의 우리 가족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기에 불행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이런 저희를 지옥 속에서 꺼내준 건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셨어요. 고향에서 쭉 자라 그곳에서만 거의 한평생을 보내셨죠. 가난한 시골집에서 첫째로 태어나 세상 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청년이었다던 우리 할아버지. 아주 옛날 어린 저에게 정성스레 깎은 배를 건네주시며 해주신 이야기가 종종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는 친척의 중매로 서울에 사셨던 할머니를 만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사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그 추운 겨울에 얇은 자켓 하나만 걸치고 나온 할아버지가 싫었대요. 하지만 몇 번은 더 만나보자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그 뒤로 말을 할수록 또 만날수록 순수하고 정 많은 성격에 점점 마음에 드셨대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라도 굶어 죽진 않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성품만 믿고 결혼하셨다네요.
막상 시골에 오니 빚도 많고 일도 너무 고돼서 한 달 만에 후회했다곤 하셨지만요. 아빠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외동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농사일로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셔서 그렇다네요. 할아버지는 아마 그게 평생 마음의 짐이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늘 지팡이를 지고 다니셨다고 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산속 마을까지 올라와 고생만 하던 아내를 바라보며 그 당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상상해보면 제 마음까지 아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버스를 놓쳐서 면내부터 집까지 걸어오는데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산 중턱까지 뛰어내려가서 할머니를 업고 다시 올라왔다는 일화도 있었대요. 깊은 밤 그 골짜기를 오르는데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느라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이 전혀 겁나지 않았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거대한 사랑이기에 그렇게 서로를 위하며 살 수 있던 걸까요? 할머니는 그 편찮으신 몸으로도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시고 아빠를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내신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엔 엄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사랑과 애정도 가득했던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아빠와 할아버지는 너무나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할아버지는 무려 1년간 매일 밤 방에서 홀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이셨겠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아빠만 바라보며 사셨대요. 그 서투른 손길로 아침마다 아빠의 도시락을 싸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또 농사일을 늘려서 아빠의 학비를 항상 부족함 없이 대셨대요. 할머니가 부재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무리해가며 필사적으로 이겨내셨던 거죠. 아빠도 할아버지의 노력과 힘듦을 알기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바로 취직을 했대요. 직장을 가까운 곳에 구했다지만 그래도 읍내까지 나가야 했기에 산골 마을에서 오가는 게 도통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매일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가야 하는 게 마음이 쓰이셨던 할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읍내에 작은 하숙방을 얻어주셨대요. 덕분에 아빠는 처음 자취란 것도 해보고 편히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죠.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 하숙방을 찾아와서 집주인에게 당신이 지은 농산물을 주시며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부탁하셨고 아빠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꼬박꼬박 쥐어주셨다네요. 아빠는 차마 그 돈을 쓰지 못하겠어서 필요한 만큼은 빼두고 전부 저금을 했었다고 합니다. 비록 나중에 사업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다고 했지만요. 아빠에게 어릴 적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걸 알기에 졸업 후 바로 취직해야 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아빠는 원하는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던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당시 직장 근처로 방을 얻어주셨습니다. 아마 엄청 무리했었던 것일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시 어린 마음에 나만의 방이 생긴 걸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편한 대신 다른 가족들이 고생할 게 마음에 걸려서 몇 달 만에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긴 했지만요. 아빠도 아마 본인이 고생했던 그때의 기억이 나서 저를 더 챙겨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일을 하며 돈을 모아온 아빠는 할아버지께 이제 그만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말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직 일을 할 정도로 건강한데 그럴 필요 없다면서 거절하셨답니다. 나중에 걷는 게 힘들어지면 그때 내려가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그 어두운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리셨대요. 하지만 할아버지 고집이 원체 세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못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혼자서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대요. 워낙 두 분 다 말주변이 없는 분들이라 그리 친근하게 계셨을 것 같진 않지만요. 홍기는 차가는데 돈 버는 일에만 흥미 있어하던 아빠가 할아버지는 내심 걱정이셨대요. 그런데 다행으로 같은 회사에서 엄마를 만나 늦가게 결혼을 하게 돼서 한시름 놓으셨을 거예요.
결혼 후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그 근처에 카센터를 차리셨어요. 운전병으로 있었던 아빠는 항상 차에 대한 관심이 컸죠. 차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불가능하니 아쉬운 대로 일단 관련된 일을 배워서 카센터를 차리게 된 거죠. 당시엔 장사가 그럭저럭 잘 돼서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매일같이 퇴사 노래를 부르던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신경 쓸 수 있게 할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가 대견했는지 때마다 오셔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가셨대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시면서요. 참 한결같은 분이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댁을 오갔어요. 집에서 멀지 않고 때마다 자주 왕래가 오가던 사이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저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강아지라 부르면서 맞이해 주시던 것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허허 웃으며 대답해 주시는 모습이 정답고 좋았습니다. 엄마도 받아주지 못한 저의 응석을 언제나 다정하게 웃는 얼굴로 받아주던 할아버지를 전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마다 의례적으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일주일씩 머무르다 오곤 했어요. 할아버지가 내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저녁엔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어 들로 밭으로 논으로 옮겨가며 일손을 도와드리는 그 시간들이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적엔 할아버지 집에서 살겠다며 떼를 쓴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런 손녀가 귀찮을 법도 한데 매달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제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셨다고 해요. 우리 지원이 오는 거지?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집 앞 밭에서 혼자 흙을 가지고 놀던 중인데 아랫동네에서 키우던 커다란 개가 저를 덮쳤던 기억이 있어요. 반가움에 달려왔던 개는 다행히 절 공격하진 않았지만 저는 너무 놀란 바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오줌까지 싸버렸거든요. 어린 마음에 어찌나 무섭고 떨리던지 할아버지가 뛰어와서 떼어놓기에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다 봤으면서도 멀리서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개 주인을 보고 할아버지는 적잖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점잖고 순한 할아버지가 개 주인에게 가서 사태질을 해가며 큰 소리로 따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니, 이리 사나운 개를 목줄이라도 해야지. 응? 우리 손녀딸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할아버지. 어휴, 그래 우리 지원이 많이 놀랐지? 할아버지랑 얼른 집으로 가자. 어디 다친 데 없는지 봐야겠네. 할아버지는 그날 집으로 가서 제가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며 전전긍긍해 하셨죠. 나중엔 저보다 할아버지가 더 놀라고 진정이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나 괜찮은데? 아니다. 그 쬐끄만 상처도 흉지면 큰일 나. 그렇게 손녀 일이라면 언제든 두 손 두 발 걷고 오던 분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지만 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죠. 할아버지의 정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시간이 흐른 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쯤이었어요.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시는 사고를 당해서 급히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불을 떼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 옮기다가 그만 언덕에서 그대로 떨어지신 거예요. 할아버지 말로는 밑으로 내려가려면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바로 언덕 벽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당신이 젊은 청년으로 기억하시는 건지 뭔지 적지 않은 나이에 다리가 부러지시다니 가족끼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급한 대로 아빠와 전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지만 저희의 놀란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요. 수술에 들어간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한참을 돌아다니던 아빠는 결심을 했는지
할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혼자 두면 이렇게 또 다칠지 모르는데 자기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서요. 아버지, 제발요. 이러다가 또 다치시면 제가 더 걱정이 된다고요. 지금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아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음부턴 조심하마. 참,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같이 살면 적적하지 않으시고 좋잖아요. 지금 그 옛날 집에 아버지 혼자 두는 거 마음에 걸리고요. 아유, 알았다. 잠깐만. 그럼 시간을 주어라. 그러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럼 같은 집은 싫고 옆집 정도에서 살아도 되겠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가까이 있으면 지금보단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으로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한 집에 태어나고 평생을 자라온 마을을 떠나는 게 슬프셨던 것 같아요. 짐을 옮기는 트럭 안에서 한참을 창밖만 보셨거든요. 아마도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 더욱 그랬을 테고요. 그래서 집은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한 할아버지 집은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큰 집이었어요. 제 눈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죠. 저희 집에서도 걸어서 8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기도 하고요. 다만 할아버지는 이 낯선 시내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일구셨던 밭이 사라졌으니 아마 많이 갑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할아버지 댁을 더 자주 찾아뵀어요. 제가 찾아뵐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걸 물어보곤 하셨죠. 아비 하는 일은 잘 되어 가나, 요즘 가장 힘들게 뭐가 있더나,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건 없고, 너 학교는 언제 졸업하는데 등등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이요. 어렸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카센터는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어렵다. 엄마가 가계부 쓰면서 자주 한숨을 쉬신다는 식으로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는 생각에 빠지셨는지 아무 말도 없이 창밖만 보시곤 했죠. 그렇게 종종 찾아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지 1년이 2년이 지나고 저는 어느덧 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점점 가세가 기울 무렵 할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 왔다. 다들 잘 지내지?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손꼽을 정도로 흔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니 집안 살림의 보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당신은 나이가 들어 쓸 데도 없고 아빠를 위해 틈틈이 모아둔 거라 제 주인 찾아가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통장만 바라보다가 이러실 필요 없다며 거절하셨어요. 이런 걸 받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서 아버지를 보기가 더 힘들 거라는 이유셨죠. 저는 아빠의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비록 집안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만 거동도 어려운 할아버지의 돈까지 받으면서 살기엔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된 아빠의 거절에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돈을 쓸 데 없다는 그 말에 마음이 걸려서 할아버지가 가실 만한 동네 회관이나 안식처를 찾아보았고요. 몇 번 할아버지를 모시러 갔었는데 그 뒤로 가끔씩 동네 다른 할아버지들과 함께 마시를 다니는 것 같았어요. 장기도 두고 족구도 하시면서요. 그와 아빠가 카센터를 접고서 다른 일을 알아보실 때쯤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또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통장을 내미셨고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할아버지의 고향집 땅을 팔고 난 돈이라고만 하셨죠. 아빠가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아빠는 할아버지의 통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동생이 학원을 새로 등록하고 몇 달간은 일을 안 하고도 전과 같이 지낼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 감사하네. 참. 엄마가 아빠한테 종종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들려왔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왠지 얼굴을 뵙기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등이 휠 정도로 어렵게 버셨던 돈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와 같이 함께 여행이라도 가자고 말씀드려봤는데 이젠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다 저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말이 진심이셨는지 아니면 이미 모든 걸 포기하신 채 정해진 대답을 하신 건지 아무리 핏줄이 섞여 있는 가족이라지만 남처럼 속내를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다 좋지 못한 일들이었어요. 제 가슴도 여러 번 철렁 내려앉았고요. 그렇게 일용직을 오갔지만 안정된 일자리로 정착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아빠는 몇 달 후 할아버지를 또다시 찾아가셨어요. 그 당시 엄마가 위궤양으로 인해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해서 상황이 더 절박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번번이 손만 벌려서 제가 이 나이 됐음 아버지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아니다. 됐다, 괜찮아. 지원 애미 얼른 낳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아빠의 계획을 미리 안 엄마는 염치도 없냐며 말리셨지만 아무 대답 없이 듣던 아빠는 그래도 한 번 더 도움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는 가장으로서 느낀 무게가 달랐기에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돈을 건네주셨고요. 외려 엄마 걱정을 더 하시느라 엄마 수술 후에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셨어요. 수술 부위는 괜찮냐, 아픈 데는 없냐, 돈 필요하면 말해라. 한결같은 목소리로 물어오는 전화에 엄마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집을 다녀오신 후 우리 집은 다시 또 잠깐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이 편하고 익숙해진 건지 아빠는 주기적으로 할아버지 댁에 가시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동생 손을 잡고 갈 때도 있었고 집에 있던 반찬 몇 개를 챙겨 들고 가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와 아빠의 다툼이 잦았지만 그 또한 어느 순간부터는 점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모아오신 돈으로 수술을 하고 밥을 먹고 책을 사고 옷을 입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처음엔 아빠도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면 한동안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하셨고요. 엄마도 그런 모습이 익숙해진 듯 나중엔 아무 말씀 없으셨죠. 저라고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현실을 외면한 채 당장의 행운을 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가 주는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에겐 돈이 있으니까 할아버진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여유가 되시니 주시겠지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안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아빠는 몇 년 후 버스 운전기사로 취직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자동차에 관한 일이었으니 아빠 스스로도 만족하시는 눈치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취직이 될까 했는데 다행히 일도 어렵지 않고 할 만하네. 아빠, 축하드려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래. 그렇게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희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파티를 열었는데 아빠의 상기된 얼굴이 생각납니다. 게다가 엄마 말처럼 처음 취직하셨을 때에는 얼마나 열의를 보이시던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탓에 방광염까지 걸리셨어요. 반면 엄마는 수술을 한 뒤 조금만 일을 하면 쉽게 지치고
기력이 사라져서 해오던 서빙 일도 오래 할 수 없었죠. 아빠는 할머니가 생각나서인지 엄마가 무리하는 걸 절대로 반대하셨고요. 괜찮다니까. 음식 나르고 하는 게 뭐 힘들다고. 안 된다니까 글쎄. 그러다 당신 아프면 어쩌려고. 냅둬. 돈은 내가 벌게. 아니 당신도 참.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게다가 지원이도 있는데. 엄마는 한사코 하시겠다며 몇 달을 꾸준히 나가곤 하셨지만 역시 무리라는 걸 아셨는지 그만두시고 말았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달고 산다지만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동생도 학생이라 이번에도 결국 아빠가 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바빠져 찾아오지 못하니까 직접 오시기도 했어요. 전화 한 통 남기고서 찾아오신 후 시장에서 산 귤이나 사과 같은 걸 내미셨죠.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신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 얼굴이 더 수척해져서 걱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제 손을 보면서 왜 이리 거칠어졌냐며 걱정을 하셨죠. 그러면서 아빠가 기사일 시작했단 걸 들으셨다며 직장을 다녀도 첫 달은 힘들 텐데 필요하지 않겠냔 말과 함께 여지없이 돈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이제 괜찮다고 다시 가져가시라고 거절했는데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와서 감사하다며 그대로 돈 봉투를 가져가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걸 또 받게? 지원이 넌 나가 있어. 그거 할아버지가 써야 될 생활비야. 엄마도 알잖아. 다시 돌려드리자. 아빠도 곧 월급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왜 그래? 넌 왜 어른들이 얘기할 때 와서 참견하고 훈수질이야? 들어가 있어 모르면. 엄마와 저의 신경질적인 대화에 할아버지는 눈치가 보이셨는지 금방 가시겠다며 일어나셨어요. 가시고 나서도 엄마와의 말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러는 거 죄송하지도 않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본인이 쓸 건 알아서 빼두셨을 테지. 나중에 다 갚으면 돼. 그 말만 몇 번째야, 지금.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게 왜 얼마 안 돼? 할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나라고 마음 편하겠니?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너도 아직 학생이고, 윤재도 고등학생인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 있어. 참, 엄마도 진짜, 엄마도, 대단하다, 대단해. 생각해보면 저도 엄마한테 모진 말을 내뱉으면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엔 오히려 돈을 받는 엄마가 더 이기적이고 밉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차갑고 모진 말이지만 엄마 말이 맞았어요. 잠시 살만해지니 여유가 생겨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거든요. 그 사이 또 돈이 빠져나갈 공백이 생긴 거였죠. 제가 집에 도움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할아버지의 몫으로 가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전 또 돈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든 취직을 위해 살았던 것 같거든요. 빨리 취직해서 집과 할아버지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모두가 취직을 원하는 이 시대에 일할 자리 나는 것도 힘들고 당당히 합격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는 몇 달을 기를 쓰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론 할아버지의 돈을 받았던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작게 욕을 하기도 했죠. 아빠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아빠가 그 즈음에 저에게 술을 먹고 기분이 좋으면 자기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였어요. 어렸을 때 내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거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 산속을 돌아다니다 그만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거 만 거야.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길을 잃었다는 걸 알고는 엉엉 울었는데 잠시 후 네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다. 근데 그때 내 몸에 상처가 나 있었나 봐.
산속에서 혼자 어린애가 정처 없이 헤매고 눈밭을 구르다 다쳤겠지. 그때 너희 할아버지가 어린 날 얻고 병원 가야 한다며 얼마나 뛰었는지. 그것도 성치 않은 몸으로. 아직도 가끔씩 그때 생각이 난다. 아빤 그렇게 추억에 젖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어요. 전 그런 모습들이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보이는 게 역시 전부는 아닌가 봐요. 그 후로 몇 달을 정신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며 살았는데 여느 날처럼 독서실을 다녀온 전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오는 길에서 엄마를 봤어요. 거긴 엄마가 일하던 곳도 자주 가던 시내 쪽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아무도 없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처럼 흐느끼는 눈물을 두 손으로 연신 닦아내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했어요. 일찍 다니라면서 들어가셔서 주무셨죠. 그날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혼자만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했다는 건 아마도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때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날 가족끼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전 무엇보다 이제 내가 살림을 보탤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어요. 물론 회사를 다니며 남들 다 하는 인간관계 고민, 일 고민, 모든 것들에 시달리며 힘들긴 했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 그것들이 잠시나마 날아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드디어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 첫 월급인데요. 그간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많이는 못 넣었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어서 받으세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됐다. 가져가라. 할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전 어떻게든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에 그 돈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할아버지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어요. 오직 우리 가족, 손녀만을 위해 주었던 할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의 선물과 돈으로나마 되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이 돈 안 받으시면 집에 안 갈 거라고 제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혀를 차며 봉투를 받으셨지만 이걸 아까워서 어째 쓰냐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새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따스함을 느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 역시 회사 일에도 적응이 되고 저희 가족도 차차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젠 무탈한 일들로만 이렇게 시간이 채워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버스 운전을 하던 아빠는 운전 중에 작은 사고를 내신 거예요. 다행인지 뭔지 상대 측 책임이 더 큰 사고였죠. 당시 타고 있던 승객은 몇 없었고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차량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감봉이 있을 거란 회사의 압박이 있었나 봐요. 무사고 수당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갑자기 한 달 월급치가 삭감되었더라고요. 알아보니 이런 사고 시 기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회사 측에서 경력과 경험이 없던 아빠를 얕게 보고 일부러 몰아간 것 같아서요. 아빠는 소송을 걸까 하다가 아예 이쪽 일이 끊길까 싶어 결국 회사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취직한 이후 술도 끊고 안정을 찾아가던 아빠는 이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직장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오히려 계속 일을 다녀야만 했던 상황이 아빠를 더 괴롭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상심이 큰 탓에 그 후로 점차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해가셨죠. 그 변화가 참 낯설게 느껴졌네요. 저도 그때 이후로 아빠와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말 수 없고 순박했던 아빠는 이제 말끝마다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며 시비를 거는 게 일상이 됐고 욕설도 서슴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하루는 아빠가 퇴근하셨는데
제가 인사하는 걸 못 보셨는지 다짜고짜 술 냄새를 풍기며 절 잡고 소리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고생하며 일하다 돌아온 아빠한테 넌 인사도 안 하냐? 뭔 소리야? 아까 했잖아. 신발 벗고 있을 때 한 거 못 봤어? 뭔 소리야? 나한테 지금 뭔 소리야라고 했어, 지금? 말 그렇게밖에 못하지? 아빠, 정말 왜 그래? 왜 나한테 시비야? 하여튼,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말꼬리를 잡고 화내고를 반복했고, 나중에 전 아예 말을 안 섞기도 했어요. 그 편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와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지니 엄마와 동생도 덩달아 말이 사라졌고요. 가족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저 역시 회사 일로 몸도 마음도 힘든 터라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상처받은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기엔 저 역시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기조차 차갑게 내려앉은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차에 아빠의 생신날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된 동생을 제외하고 집에서 같이 밥이나 먹자며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빠와 저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엄마는 어떻든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쓰시는 중이었죠. 지원 아빠, 지원이가 당신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쁜 케이크를 사왔네, 응? 하지만 전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서 내키지 않아 있죠. 엄마의 말에도 아빠 역시 묵묵부답이었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전 엄마와 밥상을 차리고 아빠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만 보자면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적군이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빠, 저, 엄마는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방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못 뵌 사이 거동이 더 불편해지신 것 같았어요. 오른쪽 다리를 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음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른쪽 다리 불편해 보이는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아니다. 얼마 안 됐지. 저번에 그 산 중턱 뛰어내려갔다 오면서 그렇게 된 거다. 산 중턱? 어디 산이요?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벌써 까먹었나? 네 할미 데리고 온 날 말이야. 큰 거 아니라도 내리막에서 돌뿌리에서 삔 거다. 그 말을 듣는데 한순간 저희 가족은 전부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못 본 건지 아무렇지 않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거실 소파로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놀란 저는 말을 더듬으며 다시 또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네 할미가 누가 있겠냐?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러다 실수한 거니까 신경들 쓰지 말고. 그러잖아. 애비는 일하러 갔고 일이 얼마나 바쁜 건지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옆에 멍하니 듣고 있던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여기 있었네. 그 카센터는 좀 요새 어떻게 돼가나? 내가 그러니까 그런 몸고생을 하고 일하지 말라고 했지. 혼자 애쓰느라 일도 고단할 텐데. 이거 살림에 보태 써라. 그 몇 푼 아니니까 민망스럽지. 그래도 뭐, 네 귀 빠진 나르기도 하니까 주는 거다. 할아버지는 잠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서 아빠에게 쥐어주셨어요.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조용히 열어보았죠. 그 속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빠는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있더니 처음으로 우리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준 봉투를 손에 꼭 쥐고요. 아버지, 아빠, 아파. 할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아주 빠르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에서 때마다 전화 오는 것도 일도 아니었고, 갑자기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마트에서 음료수를 훔치거나 안방 옷장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한 발짝도 안 나오시는 날도 있었죠. 우리 가족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할아버지를 보살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음료수 내놔요. 네? 아니, 내 건데 왜 그러냐? 응? 내가 먹겠다는데. 할아버지, 그럼 돈을 내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셔서요. 그때마다 놀라 제가 많이 나서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의 치매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쪽으로 번지셔서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아프신 어른이라 하면 다들 이해해 주긴 했지만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왜 치매 노인을 데리고 나왔냐며 화를 내기도 하셨으니까요. 한 번은 동생이 할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러 갔는데 뒤에서 물을 뿌려서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돌아온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던진 물건에 맞아 엄마의 몸에 멍이 든 적도 있어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온몸으로 체감하곤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라 해도 저조차 불쑥불쑥 화가 올라오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일들은 다 견딜만 했어요. 어떻게든 참으면 수습이 가능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일 참을 수 없는 건 할아버지가 저희를 잊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손녀딸을 찾고 가족들이 때마다 교대로 할아버지를 찾아봬도 당신을 두고 전부 멀리 도망가 버렸다며 애처럼 엉엉 울기도 하시고요. 할아버지, 나 여기 있잖아요. 할아버지 손녀딸 지원이 좀 찾아줘. 지원이한테 할 말이 있다, 응? 아가, 누군지 모르겠다만 우리 손녀딸 좀 찾아줘라. 우리 손녀딸이 어디 다쳐서 울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울면 안 되는데. 우리 귀한 손녀.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나에 대한 기억을 지어간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가끔 보이는 할아버지의 난폭한 행동에 화가 나는 것보다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는 할아버지에게 더 큰 슬픔을 느끼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를 해드리는데 거실 한켠에 이불로 무언가 덮어둔 거예요. 들춰보니 웬 박스들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실 할아버지는 파지 줍는 일을 하고 계셨대요. 거동도 불편하시면서 마실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몰래 일을 해오셨던 거죠. 우리한텐 그렇게 매번 봉투를 건네시면서 당신이 쓸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이곳저곳 떠도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치매로 인해서 어려워지자 일은 그만두었는데 그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건지 파지만 보면 집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일을 했나 봐. 나도 몰랐는데. 그리고 제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눈물을 쏟으셨고 안타까운 듯이 가슴을 치며 엉엉 우셨어요. 매일매일 일을 하시어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해 오셨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생활을 반의 반이라도 알았다면 그 돈을 받지 않았을 텐데 엄마 역시 그 말을 하며 울음을 토해내셨습니다. 근데 쓸 데도 없이 이렇게 한 구석에 모아두고 있는 파지들을 보니까 그게 할아버지의 기억 같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머릿속 어딘가 떠도는 기억들을 하나씩 집어다가 뒤죽박죽 섞어서 모아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에 대한 기억도 그 깊은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언젠가 할아버지가 집어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슬픔과 희망을 오가며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 가까이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 정성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간간히 기억이 돌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 말 없이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뇌시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죠. 그러던 여느 날과 같던 어느 날 아빠가 집으로 할아버지를 모셔온 날이었어요. 더 이상 할아버지를 혼자 두기 어려워 밤이 되면 모셔와서 안방에 아빠와 함께 주무시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제 방에서 자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잠들기 전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본인에게 인사를 안 했다느니 너는 누구냐느니 고래고래 싸우는 소리가 안방을 넘어 제 방까지 들려왔죠. 야, 너 누군데 내 아들 방에 있어? 어? 내 아들 데려와. 아버지, 당장 데려오래도 이런 몹쓸 놈 안 되겠다. 맞아야지. 몽둥이 어디서? 때리면 내 아들 데려다 주겠지. 그러면서 할아버진 갑자기 빗자루를 찾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제가 말려볼까 해봤지만 아빠는 저에게 그냥 들어가라면서 소리치셨죠. 그렇게 새벽까지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아빠는 할아버지를 간신히 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이 더 반복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느 날 아빠가 제 방에서 주무시던 엄마를 부르셨죠. 잠결에 일어나 거실에서 들리는 부모님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어. 더는 못해. 아버지 한 명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매번 내 식구가 매달려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못하겠으면 어쩌게. 다른 방도가 없잖아, 여보.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다 알아놨어.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야. 뭐? 요양원? 그게 아버지도 우리도 사는 길이야. 가끔씩 시간 날 때 찾아뵈면 되지. 요즘 요양원은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아. 간병인도 있고 시설도 괜찮다고. 어쩔 수 없으니 처음엔 작은 방에 머무셔야겠지만 나중에 돈 좀 모이면 그때 큰 방으로 옮겨드리자고. 안 돼요. 어떻게 그래. 거긴 우리가 없잖아. 아버님 저렇게 되신 지도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나도 많이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어떡해. 내 벌이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제일 안 도와줬잖아. 안 그래? 그동안 제일 쉬웠을 거라고. 당신이 나랑 지원이랑 윤재가 일주일에 3-4번씩 돌아가면서 아버님 살폈어. 다 알잖아. 누구 하나 힘들다 소리 안 했고. 그런데 뭘 얼마나 힘 뺐다고 더는 못하겠다는 거야? 돈 받은 게 얼만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러다 천벌받아 지원 아빠. 나라고 안 힘들었겠어.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라고. 내 마음이 제일 아파. 그래서 결정 내린 거야. 내 아버지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이러다가 가족 전부가 한계일지 몰라.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들이 생각나서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지금 나서면 크게 다툴 게 뻔하고 그럼 할아버지가 깰까 봐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 맞은편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엿듣던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저와 눈을 마주치셨어요. 그러고선 그저 힘없게 미소 지으셨죠. 야속하게도 하필이며 왜 그때 할아버지가 잘 들을 수 있었던 때였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어요. 전부 들었겠지만 아무것도 듣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니야, 할아버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어? 우리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니까 걱정 마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요,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제 울먹거리는 목소리에 아빠와 엄마가 어느새 등 뒤로 다가오셨죠. 그러더니 이야기 다 들으셨냐고 묻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한 대답으로 보였지만요. 고개 숙인 아빠는 죄송하다면서 그렇지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죠.
오히려 아빠를 향해 그러더군요. 지금껏 나 돌봐주느라 애썼다. 애썼어. 이만하면 됐다. 하지만 듣고 있던 저는 너무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래? 할아버지가 아빠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멀쩡히 숨쉬고 바로 옆에서 이야기도 듣고 계신데 왜 모른 척해? 아빠야말로 전부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송지원, 들어가.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안 그러잖아. 아빠가 그렇게 모진 소리 하는데 들어가란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잖아. 왜 혼자 그렇게 비관적이야? 같이 이겨내면 되는데 왜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모두 여태 그래온 것처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이잖아. 나중에 내가 아빠 나이 들면 똑같이 말할까? 나이 먹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면 그때 가장 먼저 아빠부터 버려도 되겠냐고. 악에 받쳐 소리치고 있는 그때 누군가 제 옆에서 팔을 천천히 잡더라고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만하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를 말리시는 거였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아가, 괜찮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느린 움직임으로, 하지만 어느 때보다 서두르는 손길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 뒷모습만 바라보는데 할아버지 바지 뒷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더라고요. 아빠가 다가가 떨어진 물건을 살피셨죠. 그런데 종이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건 파지에 할아버지 이름, 번호와 우리 가족 이름이 적혀 있던 거였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잊지 않으려고 남겨둔 할아버지의 흔적을 보니 저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그만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면서 할아버지를 껴안았고 저와 엄마도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빠가 사실 얼마 전 기사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때 사고로 정신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느껴 계속 갈등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갑자기 벌이가 없어졌다는 걸 가족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어떻게든 구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도 있고 하니 채용이 안 되자 점점 초조함이 생기셨나 봐요. 그런데 치매인 할아버지를 데리고 살아가려니 앞으로도 들어갈 돈도 걱정되고 괜히 이쪽으로 화를 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 지원아. 아빠가 못나게 굴었지? 아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진 날 버리지 않았는데, 아버진 어떻게든 날 살렸는데, 그 추운 눈밭에서도 날 얻고 뛰었는데, 난 아버지를 버렸어요. 너무 쉽게, 나 살기 힘들다고, 벅차다고. 아빤 너무 쉽게라는 말을 웅얼거리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셔 거칠게 울음을 토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를 일으켜 세워 그대로 꼭 껴안아 주셨어요. 다 안다는 듯 등을 토닥이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아빠의 죄책감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듯 해요. 자식이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셨던 거죠. 아빠의 날카로운 말 속에 숨어 있던 여린 속살까지도요. 전 몰랐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으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엄마도 할아버지를 버리려고 했던 아빠에게도 역시 저에겐 말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셨던 길이었는데 전 표면만 보고 부모님을 멋대로 단정짓고 판단했어요. 그저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려고 하다 보니 그랬던 건데 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그 뒤로 결국 할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살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절대로 싫다며 요양원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시다고 거절하셨지만 저희도 절대로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죠. 저도 이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드리니 돈 문제로 걱정하실 거 없다고요. 할아버지는 감성도 풍부해지신 건지 때때로 고개를 뒤로 하고 눈물을 보이셨지만 저까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웃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삶도 열심히 꾸려나가면서 할아버지와의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만큼까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또 엄마는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짧은 시간으로나마 다시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데 오히려 생활에 활력도 없고 좋다고 하십니다. 아빠도 다시 힘을 내시기로 했는지 요즘은 술도 완전히 끊고 취직 자리를 새로 구하셔서 일에만 전념하고 계세요. 아빠는 이번에 운전기사 일을 하기로 하셨는데 모시는 사장님이 무척 성격이 소탈하시고 좋아서 일하기 편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다행스럽게도요. 그리고 전 그런 아빠의 어깨를 가끔씩 주물러 드리는 걸로 응원을 보내곤 한답니다. 요즘은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저녁 때는 어떻게든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적적하셨을까봐 각자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었고요. 전 요새 면허를 새로 따서 할아버지를 차로 모시고 근교 이곳저곳에 가보고 있어요. 때로는 엄마와 때로는 아빠와 동행하면서요. 가도 가도 왜 이렇게 새로운 곳이 많은지, 한평생 이 도시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라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려우신 것 같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요새는 제가 쉬는 날에 뭐 하냐고 슬쩍 먼저 말을 꺼내시는 날도 있으니까요. 걷는 게 불편하시지만 함께라면 느리지만 가뿐히 나아갈 수 있겠죠. 전 아직 어리고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에 반보다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의 진짜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들 말이에요. 저에게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나쳐온 길은 마음속에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같은 속도로 편안히 살피며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과 그렇게 손잡고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가족과 더 마주하고 더 이야기 나누고 더 솔직하게 사랑을 베푸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느린 걸음이라도 괜찮으니까 말이죠.